한 남자가 집 앞마당에서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합니다. 은빛 원반형 비행체가 마당 위에 떠 있었고 그 안에서는 작은 인간 같은 존재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 대신 손짓으로 물을 요구했고 남자는 조심스럽게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담례처럼 무언가를 그의 손에 건넸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먹던 음식이었고 남자는 그 음식을 실제로 먹었습니다. 대체 그날 그는 누구와 음식을 나눈 것일까요? 1961년 4월 18일 화요일 오전 11시 미국 위스콘신주 북부의 작은 마을 이글리버 외곽 숲속에는 목조 주택 한 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54세의 배관공이자 농부였던 조 시멘턴이 홀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그는 잠시 쉬기 위해 의자에 몸을 기대려던 순간 갑자기 밖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젖은 도로 위에서 자동차 타이어가 미끄러질 때처럼 낮고 길게 긁히는 듯한 기이한 소리였습니다.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인 외딴 농가에서는 결코 들릴 리 없는 소리였죠. 무슨 일인가 싶었던 조는 천천히 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집 앞마당 위로 거대한 은빛 물체 하나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는 본능적으로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앞에 떠있는 은빛 물체는 분명 금속처럼 보였지만 프로펠러도 날개도 엔진 소리도 없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거대한 비행체가 땅에 닿지 않은 채 사람 키보다 조금 높은 곳에서 그대로 멈춰서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잠시 주변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마치 숲 전체가 숨을 죽인 것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행체 윗부분이 천천히 위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는 혹시 군인이나 조종사가 나오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존재는 그의 예상과 전혀 달랐는데요. 멀리서 보면 평범한 유럽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 조는 설명하기 어려운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키는 약 150cm 남짓이었지만 팔다리는 유난히 길어서 작은 키와 길게 뻗은 신체는 마치 사람의 비율이 어딘가 뒤틀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세 존재는 모두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목까지 올라오는 터틀넥 형태의 상의와 둥근 헬멧 같은 것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가 끝내 그들을 인간이 아니라고 느끼게 만든 것은 바로 눈이었는데요. 그들의 시선은 마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조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 존재 가운데 한 명이 천천히 그의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조를 향해 다가온 존재는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손으로 은빛 금속 주전자처럼 생긴 용기를 조용히 들어보였죠. 순간 조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도망쳐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서 있어야 할지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 존재는 천천히 주전자의 주둥이를 자신의 입 쪽으로 가져가더니 마시는 신용을 한번 해보였습니다. 그제야 조는 그것이 물을 달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전자를 받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상하게도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도 밖에서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등 뒤를 향한 시선,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분명히 느껴지는 기묘한 압박감. 물을 가득 채운 조는 다시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비행체에 가까이 다가서는 순간 열린 입구 너머로 내부가 잠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겉은 은빛 금속이었지만 안쪽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검은 금속으로 둘러싸인 내부에는 복잡한 장치들이 빼곡하게 놓여 있었고 어딘가 낮고 묵직한 진동음이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기계의 심장소리처럼 말입니다. 비행체 내부를 바라보던 조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또 다른 존재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네모난 금속판 같은 기구가 들려 있었는데 언뜻 보면 휴대용 그레일처럼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어디에도 불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금속판 위에서는 희미한 열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천천히 공기 중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서는 둥글고 납작한 무언가가 천천히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도 평범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풍경처럼. 하지만 그 장소는 평범한 주방이 아닌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비행체의 내부, 그리고 사람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존재들이 아무렇지 않게 음식을 굽고 있는 모습. 그 기묘한 대비는 조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조는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그 음식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그릴을 들고 있던 존재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막 구워낸 그것을 세 조각 집어 조에게 내밀었습니다. 조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었고 손끝으로 전해지는 감촉은 의외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방금 구워낸 음식처럼 온기가 남아 있었고 표면에는 작은 구멍들이 촘촘히 나 있었습니다. 모양은 팬케이크를 닮았지만 조금 더 얇고 단단해 보였으며 납작한 원형이었습니다. 희미하게 기름기가 느껴졌지만 풍겨오는 냄새는 거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물을 부탁했던 존재는 천천히 손을 자신의 이마에 가져다 댔습니다. 감사의 인사였는지 작별의 의미였는지 조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의 거수경례와 비슷하다고 생각한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도 같은 동작을 따라했습니다. 그 순간 새 존재는 몸을 돌려 다시 비행체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비행체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조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앞마당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는 사실이 도무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꿈을 꾼 것은 아닐까? 잠시 멍하니 서 있던 그는 천천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조금 전 그 존재가 건네준 둥글고 납작한 음식이 그대로 들려 있었죠. 그것만이 조금 전 일이 환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조는 잠시 망설이다 조각 하나를 천천히 입으로 가져갑니다. 혹시라도 위험한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호기심이 그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문 순간 의외로 아무런 특별한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달지도 짜지도 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골판지나 마른 종이를 씹는 것처럼 퍽퍽하고 메마른 식감뿐이었습니다. 기름기가 조금 느껴졌지만 그것 외에는 평범한 음식과도 그렇다고 전혀 다른 음식과도 닮지 않은 묘한 맛이었습니다. 잠시 음식을 바라보던 조는 남아있는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들을 보관 용기에 담아 찬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조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잊자. 누군가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일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죠. 앞마당에 외계인이 내려와 물을 달라고 했고 담례로 자신들의 음식을 건네주었다는 이야기. 그런 말을 믿어줄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61년 당시 이글리버는 인구가 1000명 남짓한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누가 아프면 마을 사람들이 먼저 알고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금세 소문이 퍼질 만큼 모두가 서로의 얼굴과 이름을 알고 지내던 곳이었죠. 그래서 평소와 달라진 조의 모습도 오래 숨길 수는 없었는데요. 늘 먼저 인사를 건네던 사람이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말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채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을 이웃들은 금세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조, 무슨 일 있는 거야?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질문이 계속 이어지자 결국 조는 가장 가까운 친구 몇 명에게만 그날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너무도 황당한 이야기였기에 조는 친구들만큼은 비밀로 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마을에서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들은 이야기는 두 사람이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의 이야기는 어느새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불과 며칠 만에 이글리버 사람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 시멘턴이 외계인을 만났대. 소문은 마을을 넘어 신문사와 방송국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곧 전국 각지에서 기자들이 이글리버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평범했던 조의 집 앞은 카메라와 취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은 그의 손에 남겨진 이상한 음식을 보며 사건에 하나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팬케이크맨. 그 별명은 순식간에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평범했던 일상은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조의 이야기가 마을 전체로 퍼지자 이글리버 보안관 사무소에도 곧바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며칠 뒤 보안관 슈레더는 직접 조의 농장을 찾아옵니다. 두 사람은 무려 14년 동안 서로를 알고 지낸 사이였고 사실 그는 처음부터 조를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는 술에 취해 허풍을 눌어놓는 사람도 관심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꾸며낼 사람도 아니었죠. 오히려 성실하고 과묵한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받아온 인물이었습니다. 슈레더는 조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들은 뒤 곧바로 비행체가 있었다는 앞마당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착륙 자국은 없는지, 무거운 물체가 눌렀을 흔적은 없는지, 바퀴 자국이나 발자국 같은 물리적인 증거는 남아있지 않은지 마당 곳곳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땅은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고 주변에도 비행체가 머물렀다고 볼 만한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비행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땅에 내려앉은 적이 없었다고. 마당 위에 떠있는 상태로 머물렀고 이륙할 때도 그대로 수직으로 떠올라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말입니다. 착륙하지 않았다면 착륙 흔적이 없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는 못했지만 슈레더는 조와의 대화를 이어갈수록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조는 자신의 이야기를 꾸며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해도 진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시간의 순서와 세부적인 내용도 처음과 끝이 일치했습니다. 무엇보다 조는 자신의 이야기를 과장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보안관 슈레더는 보고서에 이렇게 남깁니다. 조 시멘터는 자신이 경험한 일을 진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진술은 매우 이성적이고 일관되어 있다. 평범한 시골 보안관이 남긴 이 한 줄의 보고서는 곧 미국 정부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은 미군의 UFO 공식 조사 프로젝트 블루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961년은 미국과 소련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냉전 시대였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하늘에서 발견되는 정체불명의 비행체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외계인의 비행체가 아니라 소련이 개발한 새로운 정찰기나 비밀 항공기라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아무리 황당한 목격담이라도 정부는 쉽게 무시할 수 없었는데요. 보안관 슈레더의 보고서를 전달받은 미 공군은 결국 사건을 공식 조사하기로 결정합니다. 사건을 맡은 곳은 당시 미 공군이 운영하던 UFO 조사 프로그램 프로젝트 블루북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사에는 수백 건의 UFO 사건을 분석해온 천문학자 J. 앨런 하이넥 박사도 참여하게 됩니다. 처음에 하이넥 박사는 이 사건을 크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외딴 시골에 사는 농부가 무언가를 잘못 보았거나 평범한 일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직접 이글리버를 찾아 조 시멘턴과 긴 이야기를 나눈 뒤 그의 생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는 놀랄 만큼 침착했습니다. 자신을 특별한 사람처럼 꾸미려 하지도 않았고 외계인 이야기를 즐기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공상과학 소설이나 UFO에 깊은 관심을 가진 적도 없었으며 그저 평범하게 살아온 농부였습니다. 하이넥 박사는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다른 방식으로 던져보았습니다. 시간을 바꿔 묻기도 하고 세부적인 상황을 다시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조의 대답은 처음과 끝이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술은 끝까지 일관됐고 억지로 꾸며낸 사람에게서 흔히 보이는 모순도 쉽게 발견되지 않았죠. 수많은 UFO 사건을 조사하며 거짓 진술을 수도 없이 접해왔던 하이넥 박사는 적어도 한 가지만큼은 확신하게 됩니다. 조 시멘터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하이넥 박사를 비롯한 조사팀이 가장 주목한 것은 바로 그의 집 찬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그날 외계인에게 받았다는 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미 공군은 조가 보관하고 있던 음식 일부를 회수해 식품분석연구소로 보냅니다. 당시 사용할 수 있던 장비를 동원해 성분을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하죠. 혹시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물질이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조사 결과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기대는 점점 커져만 갔죠. 하지만 얼마 뒤 발표된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분석 결과 그 음식에서는 메밀 껍질과 전분, 대두와 밀, 그리고 지방 성분이 검출되었는데요. 어느 하나도 특별한 물질은 아니었습니다. 지구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식재료였죠. 놀라울 정도로 평범했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부 분석 기록에는 그 음식에서 소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팬케이크처럼 생긴 음식인데 맛을 내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 가운데 하나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이 작은 특징은 훗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다시 해석되기도 합니다. 팬케이크 분석이 모두 끝난 뒤 미 공군은 사건에 대한 공식 결론을 내립니다. 조 시멘턴이 가져온 음식에는 외계 생명체의 흔적도 미지의 물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성분은 어디까지나 지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들이었고 그 음식은 평범한 메밀 팬케이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미 공군은 조 시멘턴이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잘못 보았거나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일부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나 환각 상태에서 평범한 음식을 자신도 모르게 외계인의 음식으로 착각했을 것이라는 설명도 내놓게 됩니다. 그렇게 조 시멘턴 사건은 외계인의 증거는 없다라는 결론과 함께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미 공군의 공식 조사가 끝난 뒤에도 조 시멘턴 사건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이 기묘한 사건을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가설이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언급됩니다. 첫 번째는 캠핑카 오인설입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은색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에어스트림 캠핑카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조가 멀리서 캠핑카를 비행체로 착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나가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물을 부탁했고 담례로 캠핑용 팬케이크를 건네준 평범한 일을 조가 충격 속에서 잘못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얼핏 그럴듯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가설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현장에서는 무거운 캠핑카가 지나갔다면 반드시 남았어야 할 바퀴 자국이 발견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조는 비행체가 땅에 닿지 않은 채 공중에 떠 있었으며 마지막에는 수직으로 떠올라 엄청난 속도로 사라졌다고 일관되게 증언했습니다. 단순한 캠핑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비밀 군사실험설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1961년은 냉전이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조가 목격한 것이 외계 비행체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극비리에 개발 중이던 수직 이착륙 항공기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비행체 안에 있던 존재들은 외계인이 아니라 신분을 감춘 군 관계자나 특수요원이었고 조가 본 기묘한 장비들도 당시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신기술이었다는 건데요. 그러나 이 역시 의문이 남습니다. 만약 정말 극비 군사 프로젝트였다면 정부는 조용히 사건을 덮는 것이 훨씬 유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 공군은 오히려 프로젝트 블루북을 통해 사건을 공개적으로 조사했고 관련 자료까지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 역시 결정적인 설명이 되지는 못했죠.
마지막은 조금 색다른 해석입니다. 세계적인 UFO 연구자 자크 발레는 이 사건을 외계인의 방문이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미지의 존재와의 조우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유럽의 오래된 민담을 연구하던 중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옛 이야기 숲속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들이 나타나 사람에게 음식을 건네거나 반대로 사람의 음식을 가져가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메밀로 만들어졌거나 유난히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조 시멘턴 사건에서도 분석 결과 팬케이크는 메밀을 주 재료로 하고 있었고 일부 기록에서는 소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자크 발레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만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사람들은 같은 현상을 요정이나 숲의 존재로 이해했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시대에 맞게 UFO와 외계인이라는 모습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역시 하나의 해석일 뿐, 그 어떤 가설도 조 시멘턴이 그날 아침 실제로 무엇을 마주했는지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 시멘턴은 처음부터 유명해지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숲속의 작은 집에서 조용히 농사를 짓고 일을 하며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단 한 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신문에 이름이 실렸고 전국에서 기자들이 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호기심에 찾아온 구경꾼들도 있었고 그를 영웅처럼 떠받드는 UFO 신봉자들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거짓말쟁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조용했던 그의 집 앞은 하루아침에 사람들로 붐비는 장소가 되어버렸고 평범했던 일상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조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 대신 다른 이름으로 그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팬케이크맨. 그날 손에 들려 있었던 음식 하나가 평생 그의 이름보다 먼저 따라다니는 별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조는 훗날 주변 사람들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세상에 말한 것을 후회한다고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잃게 될 것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렇게 후회하면서도 그는 자신의 경험을 단 한 번도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없이 같은 질문을 받았지만 그날 앞마당에 은빛 비행체가 내려왔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들에게 물을 건네주었으며 그들의 음식을 받아 먹었다는 이야기는 끝까지 바뀌지 않았죠. 그러나 그가 남긴 유일한 증거는 그저 평범한 팬케이크였습니다. 바로 그 평범함이 이 사건을 더욱 설명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이상했던 것은 외계인의 음식이 아니라 너무도 평범한 팬케이크였는지도 모릅니다.